좋은 아침입니다. 12월 11일 오늘의 보험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자, 실손의료보험이 과잉진료, 허위진료, 의료 쇼핑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역할을 하면서 백내장 보험금이 2년 새 3배까지 쑥 올랐다는 기사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한국의 자살률이 다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힘겨운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를 통해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관련 기사로는 우리 잔돈을 저금통에 모으는 방법을 이제는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강사분이 저금통을 뜯었는데요. 굉장히 이럴 때 저도 굉장히 좀 만족스럽죠. 없던 돈이 생긴 것처럼 이제 이것을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의 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2020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갈지 전문가의 진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재밌는 칼럼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데 본인의 재무 만족도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아시다시피 도수치료, 백내장, 여기에 뭐 초음파, MRI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실손의료보험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걸 갖고 악용하는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뭐 과잉진료뿐만 아니라 허위진료, 보험 사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실손의료보험이 보험료는 4조가 걷어들여졌는데 보험금은 5조나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뭐 AIG라든가 뭐 에이스 그리고 악사 같은 데서 실손 판매를 중단했죠. 근데 일부 다른 보험사에서는 사실 이게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하지 못하고 또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게 사실 걷어들인 보험료에 비해서 많이 나가면 그만큼 또 보험료를 올리면 되는 것인데 뭐 아시다시피 또 국가에서 또 이거를 또 제재를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해율이 무려 13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뭐 100만 원 걷어들는데 130만 원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오늘 기사에서 나온 백내장을 보게 되면 백내장 검사로 지급한 실손보험금 2016년에 779억 원에서요. 2018년에 2527억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뭐 다른 비급여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초음파 검사는요 무려 51배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도수 치료 같은 건 166배. 어마어마하죠. 뭐 도수치료 저도 청구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심각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결국은 실손의료보험이 이러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다양한 문제점들을 문제점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우리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이것들이 이제 무마할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뭐 쉽게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보험사 이제 정부가 타협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손해율을 그 조정해 가면서 상품을 이제 그 손을 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극단적인 선택 역시 자살이죠. OECD의 2배나 해당되고 이게 다시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 행복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죠. 특히 저도 뭐 SNS를 뭐 관종처럼 하고 있는데 뭐 SNS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이 비교 대상이 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보죠. 이런 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행복을 막는 그러한 것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사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무튼 저도 그러한 상황에서 저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뭐 좋은 걸 먹는 걸 사진도 올리고 또 좋은 데 가는 걸 사진도 올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튼 이 힘겨운 사회 때문에 자살이 늘어나고 이 자살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뭐 통계 자료를 뭐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보다는 현재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비교에서 온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OECD와 한국을 비교한 자료를 간단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면 교통사고는 평균 대비 좀 한국이 높고요. 화재 같은 경우는 낮습니다. 거의 50% 정도 낮게 나타나고요. 범죄도 낮은 아주 안전한 국가죠. 그리고 생활안전 같은 경우도 낮게 돼 있고요. 근데 자살은 굉장히 높고 결국은 감염병 같은 경우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장 컨설팅이나 재무 컨설팅을 할 때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료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잔돈 있으면 요즘 뭐 잘 안 쓰죠, 잔돈. 그래서 이 잔돈을 저축을 하죠. 어디다가 저축을 하면 보통 이제 돼지 저금통에 저축을 하고 저도 빨간색 우체국 저금통에 저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자유 입출식 통장인데도 불구하고 2% 금리를 주고 언제나 깨도 불이익이 없는 그러한 통장을 카카오뱅크에서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이걸 개설해서 쓰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많은 돈이 모일 것 같고요. 최대 금액은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금리를 높게 주고 자유 입출식이다 보니까 한도를 좀 두는 것 같은데 이게 재밌는 게 금액이 쌓일 때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표시해 준다라고 합니다. 뭐 만 원이 쌓이면 영화를 볼 수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개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재테 관련 또 기사 만능 통장 지금 보게 되면 만능 통장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신탁형이 있고 일임형이 있습니다. 일임형은 이제 맡기는 건데 결국은 이 맡겼던 IS의 누적 수익률을 보니까요. 지금 15.58%에서 여기 나온 건 12.93%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출시한 지 3개월이 넘은 국내 ISA의 모듈 포트폴리오의 누적 수익률을 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10.16%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한 달 전에 비해서 0.46%좀 올라서 최근에 좀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은 위험률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합니다. 초고 위험 NPL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험률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낮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의 어떤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사별로는 NH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수익을 냈는데 문제는 이게 그 5년이라는 의무기간이 있죠. 그 이제 비과세 혜택이라는 걸 보게 되면 근데 실제 이제 한때 250만 명까지 가입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210만 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세제 혜택에 비해서 의무기간이 좀 길다라는 게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년 묶어놓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조정하게 되면 더 많은 그 자금들이 들어오고 많은 그 사람들이 활용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내년에 선진국 주식채권 줄이고 대체 투자 늘리고 신흥국 투자 주목해라라고 해서 요 그래프에서 아주 간단하게 나왔죠. 가장 핵심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세계화 그리고 자유무역 역풍이 원인이 된다.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어떤 그 방향이 이제 거꾸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날씨에 적합한 옷을 입어야 하듯이 포트폴리오도 투자 환경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선진국 국채라든가 미국 주식을 입고 있으면 엄청 추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년에 올해 같은 수익률을 유지할 거면 신흥국 투자라든가 액티브 전략을 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처럼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수익률 하락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채권 등 사모지분 또는 채권의 대체 투자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향이라고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기사인데요. 자, 우리 8대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와 여가가 5.6, 일자리와 소득이 5.8, 사회보장과 복지가 5.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과 의료가 6.7, 가족관계가 7.9로 나타났는데 일자리와 소득,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재무와 관련된 만족도는요, 10점 만점에 5.8점.
밖에 안 될 정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문화와 여가 빼고는 거의 꼴등을 차지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누구누구는 뭐 외제차 샀다, 누구누구는 집을 또 샀다, 이렇게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 만족도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비교를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걸 끊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신의 재무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타인을 빼고 하는 것이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빼고 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적 웰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동성 비율, 투자 비율, 부채 비율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동성 비율은 당연히 유동성 자산을 월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비상 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금 같은 유동성 자산이 1,000만 원이고 월 소득이 500이면 유동성 비율이 2가 되죠. 1,000을 500으로 나누면 2. 그런데 2는 작은 거죠. 보통 유동성 비율은 3에서 6이 바람직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비상 자산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투자 비율은 투자 자산을 총 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보통 25%가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총 자산이 4억인데 투자 자산은 1억이면 25%가 되니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건데, 이 투자 자산이 높거나 낮은 거에 따라서 만족도가 여러 가지가 이제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부채 비율. 이 부채 비율은 부채가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50% 미만이 합당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유동성 비율과 투자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적 웰빙 수준이 높아진다. 뭐 당연한 거죠. 유동성 비율이 높고 투자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고,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적 웰빙 수준이 높아지면 재무적 만족도도 올라가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바로 이 투자 비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 비율은 성장성을 보여주는 거고, 유동성 비율이나 부채 비율은 안정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투자 비율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재무적 웰빙 수준을 높게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은 재무적 만족도를 높게 만들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비율을 잘 갖고 가는 것이 좋은 만족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투자 비율을 높여서 또 수익성이 떨어지면 그만큼 또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무튼 이러한 좋은 기준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날씨가 많이 춥고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이신데 늘 건강한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